네, 이번 시간에는 자본시장법에 관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정확한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굉장히 길죠? 길어서 그냥 자본시장법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요,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과목에서도 많이 나지만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금융위 규정, 협회 규정, 거래소 규정 그리고 직무윤리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단지 이 자본시장법을 잘 아시면은 여기만 잘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본시장법의 재정 의의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열거주의 규제체제 도입. 이게 틀렸네요. 열거주의가 아니라 지금은 포괄주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열거주의라고 해서 법에서 열거된 것만 금융상품으로 팔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포괄주의로 바뀌었어요. 포괄주의. 그래서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은 다 상품을 판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0가지 예를 들어서 법에서 딱 정하고 있으면 이 상품만 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 10가지 금지하는 거 외에는 모두 팔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게 포괄주의죠. 그 다음에 기능 예전에는 그 뭐 증권사, 보험사, 은행 규제를 기관별로 따로따로 규제를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기능별 규제로 바뀌었다.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서도 펀드를 팔고 예를 들면 증권사에서 펀드를 팔고 보험에서도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에 따라서 펀드를 팔 수 있으면 모두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은행법 따로, 증권거래법 따로, 보험법 따로 이렇게 규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기능이 같으면은 같이 규제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고, 그다음 업무 범위가 축소됐습니까? 확대됐습니까? 확대됐죠. 그래서 예전에 은행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여수신 예금과 대출 중심이었는데 요즘에는 펀드도 팔고 banka실험도 팔고 ELS도 팔고 그러잖아요. 업무 범위가 되게 확대됐죠.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가 강화됐죠. 왜냐하면은 금융상품이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금융상품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려주고 적합하게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자본시장법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법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기능별 규제체제 도입, 업무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이것은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번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금융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은요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손실을 회피할 목적 또는 이익을 얻을 목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목적이 있어야지 금융투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금융투자 상품의 요건입니다. 요건. 2번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 금액이 회수 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 금액 고객이 만약에 투자 금액이 1억이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치자고. 그리고 투자한 다음에 회수를 하죠. 고객이 회수 금액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여기 금융투자 상품 투자 금액이 회수 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더 크고 회수 금액이 더 적다는 소리잖아요. 이것은 원금을 손실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 표현을 투자 금액이 회수 금액보다 더 클 위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똑같은 말이죠. 말을 괜히 복잡하게 해놓은 거죠. 어쨌든 맞는 말이고요. 2번 판매 수수료는 투자 금액 산정 시 포함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외해야 됩니다. 환매 수수료는 회수 금액 산정 시 포함해야 됩니다. 이건 맞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왜 나오냐면은 자본시장법은요 금융기관 직원이 만약에 설명 업무를 잘못하거나 적합성 원칙에 맞지 않거나 해가지고 고객한테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손해배상. 근데 배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투자 금액에서 회수 금액을
빼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1억이고 예를 들어서 회수 금액이 7천만 원이면은 손해배상금은 3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투자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회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보통 고객들이 돈을 만약에 자기 돈을 1억을 딱 맡기면 1억이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투자 금액 산정할 때 판매 수수료 뭐 펀드 같은 경우는 판매 수수료를 내잖아요. 판매 수수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1%다. 그러면은 사실은 1%면 1억에 1%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금액은 고객은 1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판매 수수료 100만 원을 뺀 9,900만 원이 투자 금액이 되는 거죠. 실제로 고객은 1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판매 수수료 부분은 빼고 그 투자 금액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판매 수수료는 투자 금액 산정 시 포함한다가 아니라 빼요. 뺀 것이 투자 금액입니다. 그리고 회수 금액 산정할 때 환매 수수료 펀드 같은 경우 환매 수수료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환매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나왔다. 200만 원. 또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회수 금액 산정할 때는 판매 수수료 세금을 합합니다. 그래서 요건 실제로 계산하면은 진짜 손해배상 책임을 지었을 때 계산한 건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 투자 금액은 1억이 아니라 9,900만 원이 되고 회수 금액은 7천만 원이 아니라 7,3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 금액은 얼마예요? 2,600만 원. 2,600만 원이 손해배상 금액이 된 거죠. 물론 뭐 실제 법원까지 가면 이걸 다무는 게 아니라 과실상계 가지고보다 적어진 게 일반적이지만은 이제 그냥 그런 것이 없다고 치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의 정답은 판매 수수료는 투자금액 산정 시 포함한다는 게 아니라 뺀다, 제외한다가 맞는 겁니다. 3번이 정답. 핵심 포인트 해설해 보면 금융투자 상품의 요건 3가지 있죠. 그 3가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투자성이 있을 것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성이 있을 거. 투자성이란 말은 뭐예요? 원금 손실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투자란 말이 들어가면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원금 손실 가능성은 법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투자 금액이 회수 금액보다 큰 투자 금액이 회수 금액을 초과될 위험. 이것을 원금 손실 위험이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투자 금액이 회수 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금융투자 상품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융투자 상품 분류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융투자 상품을 투자 상품은 예전에는 법에서 이렇게 개념이나 그 분류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 상품 개념 정의도 하고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분류는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원금 손실 가능성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 금융투자 상품이죠. 원금 손실 가능한 상품이 금융투자 상품이에요. 근데 원금 손실 가능 여부에 따라서 금융투자 상품과 비금융투자 상품으로 구분하는데 금융투자 상품은 크게 2가지로 나와요. 원본을 손실이 가는데 원금 손실이 가능한데 원금 초과 손실 여부에 따라서요.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할 가능성이 없으면 증권,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파생 상품으로 구분합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은 1억을 투자해 가지고 깨져도 원금까지만 1억까지만 깨지면은 증권이고요.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 1억을 초과해서 2억이 깨질 수도 있으면 그건 파생 상품이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증권은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것. 이것은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추가 지급 의무란 것은 원금을 초과해서 또 지급해야 될 게 있으면은 파생 상품, 없으면은 증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증권에는 6가지가 있죠. 6가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증권의 6가지는 밑에다가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증권의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무증권, 보통 채권이라고 하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채무증권. 2번째 지분증권, 3번째 수익증권,
네 번째 파생 결합증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투자 계약증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증권 예탁증권. 요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증권 6가지. 그리고 파생 상품에는 장내 파생 상품이 있고 장외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장내 파생 상품에는 선물과 옵션이 대표적인 거예요. 선물하고 옵션이 대표적인 장내 파생 상품이고, 장외 파생 상품은 선도, 수압이 대표적인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요거 구분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류하는 거.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증권은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증권은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다시 말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말은 원금을 초과해서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을 나지는 않는다는 거고, 반대로 파생 상품은 추가 지급 의무가 있으니까 원금을 초과해서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했는데 3억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파생 상품이라고 본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파생 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파생결합증권은 파생 상품에 속하는 게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은 여기 증권에 속하는 겁니다. 증권에 속해서 원금까지만 손실하지만 원금을 초과해서 손해나지는 않는 거죠. 4번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 선택권. 주식매수 선택권이라는 건 스탁옵션 말하는 거죠. 스탁옵션은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되는 상품 3가지가 있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화표시 CD, 그 다음에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 그 다음에 스탁옵션. 요 3가지. 요 3가지는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는데, 요건상으로 해당하는데 그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요. 제외시켰다는 말은 뭐냐? 결국은 그 상품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극히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금융기관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냐면, 이렇게 제외시켜 놓으면은 설명 의무나 적합성 원칙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상품은 깨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99.9% 안 깨질 확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금융투자 상품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할 때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자본시장 주식매수 선택권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시켰어요. 법에서.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